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선 이 대표는 자신을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발언 내용 두 분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들어보고 발언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국 전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네 번째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지난번 세 번째와 세 번의 출석과는 조금 모습이 달랐습니다. 지난번은 이제 기자들 앞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로지 지지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들 앞에 섰다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는 오로지 지지자들만. 네. 사전에 사실 그 일시와 장소를 공개를 하고 지지자들을 끌어모았죠.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다 말을 하고 들어갔는데, 대신 이제 국민들 앞에, 기자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죠. 한마디만 하고 들어갔는데, 그만큼 국민들 앞에는 떳떳하지 못하더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지지자들에게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들어간 그런 꼴입니다. 했던 얘기들도 또 반복되는 얘기들이었고, 국민들 앞에는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복기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야당 대표, 국회 제1당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출석을 하고 있는 이런 초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좀 궁금했습니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 두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정치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치의 맨 선두에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그런 수사 집단이 정치검찰화 되어서 지금 제1야당을 향해서 탄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한 1년 반 가까이 되는 동안에 이렇게 수사 진척이 안 됐습니까? 지금도 이제 1차 백현동 관련해서는 1차 소환인데, 우리 국민들은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면 벌 받아야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지. 수사검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동원돼 있고 그 수사에 관여하고 있고 한데 이게 진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을 죄인으로 계속 프레임을 씌워서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정적인 이재명을 법률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구속시키면 좋겠지만, 구속이 안 되면 그래도 범죄자라는 인식이라도, 그런 이미지라도 국민들에게 남겨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낮아지고 있고,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은 비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소환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속도를 내서 법정에서 정당하게 국민들 보는 데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 검찰이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는 저는 보이질 않고요. 워낙 혐의가 많기 때문에 수사할 것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오늘같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자신이 민주투사인 양 국민들 앞에, 지지자들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큰 소리 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좀 너무 피곤합니다. 사실 국민들 밖에 나가서 국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민주당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얘기 들을 겁니다. 너무 피곤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뭐 물론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혐의 사실을 거의 대부분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사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많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사건이라든지 뇌물 사건이라든지 형사 사건들이 많은데요. 이토록 많은 검사가 투입되고서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 수사는 못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역사의 시지프스가 되더라도 감내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지금 검찰의 수사를 탄압이라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은 죄인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빨리 그 죄인이 확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국민들이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라진 것을 빨리 봉합하는 것은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시키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과거에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다라고 낙인 찍어가면서 구속도 시키고 사형 선고까지 내렸었어요. 그때도 지지하는 반으로 갈라집니다. 하지만 역사가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말처럼 저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사건은 지방 권력의 허가권, 인허가권을 남용한 토착 비리입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그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자본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건이지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것이죠. 조사 쟁점 이런 얘기는 저희가 또 뒤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소환에 응한 이 대표가 과연 영장 청구에는 또 어떻게 응할지도 관심사였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해서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지난번 국회 대표연설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실천하겠다라는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8월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만약에 구속용 체포동의안이 청구될 경우를 대비해서 날짜를 비워놨습니다. 그때 출석하면 돼요. 굳이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필요 없이 출석하겠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걱정이 하나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임시국회 같은 경우는 회기를 중단시켜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할 수 있는데 정기국회 같은 경우는 딱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00일간의 회기 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서 이때는 회기 쪼개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정기국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검찰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8월 달 중 회기가 비어있는 이때에 체포동의안을 내려면 그때 내야지 만약 정기국회 때 이걸 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재명 대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방탄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검찰도 이러한 국회 일정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라는 요청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해서 갈등을 노리는 꼼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꼼수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이 영장 청구를 늦추려고 하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 작동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화영 그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두 차례 파행을 겪으면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미 재판이 진행이 돼서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를 했다 또는 보고를 안 했다는 법정 진술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8월 달 내에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검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두 차례 연기되면서 8월 말로 재판은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상방울 사건과 이 지금 백현동 사건을 동시에 묶어서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미 이 재판이 끝나서 이화영 부지사의 이 발언이 재판장에서의 진술이 있었어야 됩니다.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왜 연기가 됐냐 이것은 다분히 이 재판을 연기시키기 위한 그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아닙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어차피 이제 영장실질심사제 같은 것이 만약에 영장 청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8월 내에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회기 내에 하라고 하는데 하고 싶죠. 검찰도 하고 싶지만은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기 중으로 갈 수밖에 회기 중에 영장 청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이 꼼수를 부린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여진다면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이 붙는다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표결을 할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본회의장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좀 해보면 네. 글쎄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때 통곡했던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들 그 모습이 지금 연상되기도 합니다. 내 손으로 우리 당의 대표 체포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그걸 의도하고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정치적 폐륜을 너희들 스스로 저질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꼼수다라고 했지만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아예 비어 있었어요. 이럴 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정기국회 전까지 비어있는 날짜들이 있어요. 이럴 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정기국회까지 가서 민주당 의원들의 손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찬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거야말로 정말 폐륜적 행위죠. 정치적 폐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야, 해도 너무한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 잡아가라고 찬성표를 던져 세상에 용납하지 못할 거야 라는 유권자들의 분노가 끓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를 통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은 정치하지 말고 수사하라 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당당하고 깨끗하게 빨리 수사 결과로 말해라. 그다음에 정치적 노림수는 좀 접어둬라. 좀 뒤로 좀 둬라라는 간절한 요청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려고 하면요. 지난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끔 협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은 8월 달에 영장 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 두 재판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걸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아니요, 자초를 한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맥락이 안 맞아요. 쌍방울 특검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은 그 변호사를 두고 이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가족 간의 갈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재판이 조금 지연되는 거지 그 가족 간의 갈등도 이재명 대표가 만듭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출석한 거는 백현동 건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비리냐 아니냐, 배임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을 두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쌍방울 관련해서 또 영장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 번째 출석과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건 별도로 하고 백현동 별도로 영장 청구하고 그것도 번거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묶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까지 계속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부터 저희가 예측한 거는 아마 내년 총선 때까지 이 사건들을 다 쪼개고 해서 계속 소환할 거다. 민주당을 망신 주고 이재명을 망신 줄 거다.
라고 예측했었어요. 그 예측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백현동과 쌍방울을 함께 묶어서 하겠다는 입장을 그냥 지난번에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 바하고 다릅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면 8월 달에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거를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네, 오늘 조사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무려 2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가 과연 조사에 어떻게 응할지, 과연 이번에도 직접 답변을 거부하고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던데요. 아마도 서면 진술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물어보면 그 부분은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서면 진술서 밖에 있는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술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건 그 자체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진술은 이미 다 밝혔기 때문에 네. 그 서면 진술서 밖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검찰에 나가서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자 본인은 진술서를 냈다. 진술서로 가름하겠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의견서도 아니고 진술서를 냈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은 진술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의 물음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고 자세하게 대답을 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시간만 끌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에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증거라면서 관련된 공문도 공개를 하고 또 전국 각 시도당에 서한도 보내고 이렇게 이틀 연속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여론전에 나서는 배경은 또 뭐라고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수사다.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8년 하는 동안 저는 충남 아산시장을 같이 했었습니다. 내용을 훤히 알고 있어요. 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것도 기초지방정부에 어떠한 요구를 해올 때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요구에 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압박으로 전달이 돼요. 특히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협조 공문 하나는 사실상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2차례 걸쳐서 그 당시에 그 지방 혁신도시로 지방 이전과 관련된 그런 대상 그 기관들에 대한 토지 매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협조해 달라라는 발언을 하고 공문을 2번이나 보냅니다. 3번 보냅니다. 국토부명으로는. 그리고 식품연구원에서는 더 여러 차례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품연구원에서 주장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R&D 지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될 수 없는 이런 어떤 도시계획법상의 한계가 있어서 2종 지역으로 못하고 결국은 국토부와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주려면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줬던 거예요. 중앙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그 땅이 성남시 땅도 아니에요. 기재부 땅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연구원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토지를 매각해서 본인들의 이전 비용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체근하고 국토부도 체근하고 식품연구원이 체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당시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을 불법적으로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불법을 강요하고 압박한 대통령과 당시의 장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자체를 보면서 야 너무 어이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다 엮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세상에 남아서 견딜 수 있는 지자체장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종족을 감췄잖아요. 어떤 의혹이 있는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수사가 더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잊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똑같은 잣대를 딱 들이밀면 무사할 수 있는 그 단체장 아무도 없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 백현동 건은 그것보다 더 심하게 명명백백하게 중앙정부의 요청사항, 중앙정부의 협조사항을 지방정부 장이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민간에 대한 특혜다
라고 몰아붙이는 것, 그건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개하고 증거들이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사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다, 이 용도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용도 변경에 대한 얘기는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차질이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200여 명이 모인 그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지가 매각이 계속 유찰이 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용도 제한을 좀 완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 문건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이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라고 지시한 것처럼, 그래서 자신은 지시에 따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동조를 해서 협조를 해주었습니까? 협조를 그럴 사람이라고 보여집니까? 전혀 아니죠. 협조는 그냥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국토부가 제발 좀 이거 용도를 2단계 좀 높여달라. 그래야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래야 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된다. 좀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4차례나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다 거부를 했어요. 다. 2014년 1년 내내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느닷없이 2015년도에 들어와서 4단계 상향을 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왜 4단계나 느닷없이 용도를 변경하게 됐느냐? 4단계 용도 변경하게 되면요, 2단계 용도 변경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10층 지을 수 있는 걸 4단계 한다 그러면은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25층 이상으로. 그러니까 민간업자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4단계가 느닷없이 된 것입니다. 느닷없이. 왜? 그 사이에 김인섭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민간업자에 영입이 되면서 느닷없이 3개월 만에 이 4단계가 높여져서 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어떻게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팩트 체크. 그리고 국토부에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그러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를 협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협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에 대부분은 어차피 지금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전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 정부가 지방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시장이 시장 시절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당시 성남시장은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묶어두고 싶었을 거예요. 공공기관의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자리와 지역 발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막아보고 싶겠다라는 것이 지자체장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잠깐만요. 말씀 길게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부지를 콕 찍어서 이것을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의를 하고 법적 검토를 하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이것을 위한 지역 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도 밟고 다 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좀 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의 요청은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전체를 다 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성남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 규정에 의해서 그 지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없는 데예요. 상위법상. 그래서 그러면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2종 주거지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입니다. 이걸 가지고 특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으나 이 가운데서 60%는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40%는 여전히 R&D 지역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 제약 규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쪽은 고도 제한이 걸려서 아무리 준주거라고 해도 층수를 일방적으로 더 높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상 그 규칙상 2종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4단계 준주거로 상향한 것이지 특혜로 더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오해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백현동 의혹 쟁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길게 다뤘는데 과연 오늘 조사에서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도 짚어보죠.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기 바로 직전에 검찰이 이 대표의 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거 시점이 수상하다, 공포감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좀 굉장히 난데없고 느닷없는 압수수색이에요. 김용 전 부원장 재판과 관련해서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증의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해요. 게다가 묘하게 이재명 대표 출두일 날 맞춰서 그걸 뭐 모르겠습니까? 이미 그 이재명 대표 출두일은 언론에도 다 예고가 됐었던 건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총체적인 어떤 그 부도덕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검찰 합동작전을 벌인 것 아니냐라고 예측하는 것 또한 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 제공은 검찰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의 검찰의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저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김용 부원장도 입장을 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해서 그 증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나와서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오해받을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도가 있는 압수수색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압수수색 뭐 지금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당연히 그 혐의가 있으면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 계속 무슨 업무론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혐의가 있다 그러면 압수수색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환 보면은 조사가 아니라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위정 교사 정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위정을 법원에서 정언을 할 때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정언을 예. 하게 되면 했다. 위증 교사가 아니라 위증 혐의입니다. 위증 혐의. 이제 위정 혐의라고 합시다. 위정 혐의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 그러면은 압수수색을 하든지 뭘 하든지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어떤 무슨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석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압력을 행사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검찰이.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이게 시기가 그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40% 백현동 말이죠. 40%를 줬다 했는데 그 부분도 그 40%의 땅이 정상적인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원형 보전 지역이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부분 그런 그 땅을 받아가지고 성남시에 이익을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은 아니고 이종 주거 지역으로 됐을 때는 100%를 다 주거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국토부의 요청은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도시계획 기본 계획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단계로 상향시켜 준 것이고 4단계 상향에 마치 어마어마한 이득을 더 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도 제한이 걸려서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었고 그 부지의 40%는 R&D 구역으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토부의 이종 지역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더 큰 혜택을 그 사업자는 받을 수 있었겠죠. 시장을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파트를 가보면요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50m 높이에 300m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허가가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나왔을까?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가 보시면은 정말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지역이구나. 이거는 무슨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한은 예. 이런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희가 또 이 백현동 의혹 말고도 다뤄야 될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동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주제를 좀 옮겨보죠.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 때문인데 비명계가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친명계는 비교적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혁신위에서 낸 안이기 때문에 친명계라고
뭐 불리워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세게 할 예, 필요가 그리고 없다.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 찬성의 의견을 강하게 낼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공간이 크게 열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답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친명이라고 해서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의원제 폐지는 아니다. 대의원제는 유지하나 표의 등가성을 권리당원과 대의원과 또 당 대표까지도 똑같이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어떤 이런 취지인데 네. 그 취지 자체가 갖는 긍정성과 부정성은 늘 뭐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기 민주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조금 더 낫냐, 효율적이냐, 뭐 이런 선택의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그 뭐 개파 간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그 무능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당내에 과연 대의원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완성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꼼수들은 많이 있는 것이라 저는 그 민주당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혁신이 안 또한 지나치게 포퓰리즘에 쫓겨서 안을 만들어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저조차도. 그런데 반대로 이제 대의원제를 폐지할 경우에 향후 그 당의 리더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갈등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또 어제 임시국회 첫날부터 국회 행안위, 국방위 전체 회의가 줄줄이 파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여야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 책임 떠넘기기에만 바쁜 상황인데 이런 사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말하자면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잼버리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민주당 혁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시고 제가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 혁신안이 좀 잘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혁신안이 나오면은 여당도 거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권 정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혁신안이 사실상 국민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안 내용도 대의원제 이런 같은 경우는 국민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당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제1야당 정도 되면은 국민들한테 이런 혁신안을 이렇게 혁신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보이지 못한 부분. 특히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도덕성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부도덕성, 위선 가식과 위선 뭐 이런 그 국민 선동의 문제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에 대한 차단. 이런 것에 대한 큰 그림에서 이런 혁신안이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움이 저로서도 저는 뭐 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지금 상임위들 제대로 정상적으로 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다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민주당 내 갈등들이 많고 현안들이 많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여당 내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제 총선 체제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제대로 네. 가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점점 더 잘 많을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될 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뭐 반대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행안위 같은 경우는 잼버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잼버리 문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책임으로 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산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부산시장이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다. 부처 장관들이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결국은 대통령 책임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서울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잼버리도 그 지역은 전북입니다만 장관 3명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처럼 결국은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것인데 결국 그 상임위에서의 그 초점을
이건 국가를 먼저 조명하고 그 다음에 책임이 있는 조직위와 지역까지도 함께 보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오로지 김관영 전북지사를 불러서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사실 반대,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방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박정훈 그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현재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일방적 소집이고 요청이었기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거부했어요. 두 건 모두가 다. 그래서 저는 서로 양보하는 정치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책임을 알겠습니다. 물을 것이 아니고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상임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따질 부분 따져봐야 된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